네, 발제 재미나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지정 토론과 전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6시까지 그 토론 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정 토론자로 세 분을 모셨고 아까 전에 소개를 이미 드렸습니다. 차례대로 세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는데 정준호 교수님은 주로 이제 양준호 둘 다 준호 교수님이시네요. 예, 양준호 교수님의 프레스턴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정준호 교수님 영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영국을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셨기 때문에 좋은 토론을 해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준호 교수님 끝나면은 김자경 교수님께 부탁드리는데 김정현 교수님은 양쪽을 다 좀 정리해서 토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군은행 소장님 또 뭐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만 주로 이제 지금 청양에서 같이 지금 기금 문제를 지금 프로젝트 하시니까 청양 이야기를 조금 더 말기금 이야기를 조금 더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분씩 근데 꼭 10분 안 하셔도 됩니다. 5분에서 10분입니다. 예. 그래서 우선 정준호 교수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원대학교 정준호입니다. 저는 시간을 좀 압축시키려고 해서요. 지금 그냥 쓴 원고를 중심으로 해서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 뭐 발표 잘 들었고요. 사실 CWB 같은 거에 대해서 저는 원칙적으로 뭐 반대는 하지 않는데 제 시각은 이런 로컬 단위의 기획이 지역의 웨스트를 증진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뭐 그거는 엄청나게 원래 옛날 푸르동 이후부터 계속해서 사실 진보주의자들이 꿈꿨던 이상들이고 이건 언제든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성공 사례 중에서 제일 값진 모델이 저는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노마냐 모델인데 일단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레스턴 모델이라는 게 진짜 지역 모델인가라는 게서 문제 제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CWB라는 말이 이제 함의하듯이 이선 지역이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이 커뮤니티라는 말인데 이게 다소 이제 추상적이죠. 이거는 지역일 수도 있고 지역이 아닐 수도 있는 것들 다 포괄하는 말이고 이게 이제 노마 어원을 찾아봤더니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들을 이제 모른다는 뜻이 있다는 거죠. 일단 그런 거고 반면에 이제 리전이라는 말을 썼을 때 그러면 서양에서 이전이란 말은 로컬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사실 중규모 정도를 이제 상정하는 말인데요. 사실 이제 지역이란 말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결절이라는 의미가 있고 등질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중심과 주변을 이제 소위 말해서 둥근권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지역을 이제 결절 지역이라고 하는 거고 뭐 낙후 지역 아니면 뭐 요즘 인구 소멸 지역처럼 분류를 해서 동일한 속성을 나누면 이걸 이제 등질 지역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후자보다는 이제 전자 결절 지역이 더 있다라는 거고 사실 지역 모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역 내가 아니라 사실 지역 간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게 이제 사실 문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게 스케일인데요. 사실 이게 동네 스케일부터 시작해서 마을 스케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로컬 스케일, 리저널 스케일 이렇게 국민국가로 쭉 올라가는데 사실 이렇게 공간적 스케일이 다르면 동일한 운동 법칙하고 성공담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당연한 건데요. 마을 단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로컬 단위, 그다음에 리저널 단위에서 만나는 사회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조정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마을 단위 얘기가 전체 리전 단위에서도 다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잘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지역이라는 게 어떨 때는 진보하고 보수의 다 주요 담론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포퓰리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요즘에 트럼프가 대통령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러스트벨트 지역의 강력한 그런 거죠. 사실 낙후 지역들이 요즘에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죠 브렉시트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북부 아까 잉글랜드 지역에서 다 찬성해서 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사회 경제 민주주의의 어떤 진보적인 가능성이 있다. 이게 영어로 월드 오브 파서빌리티란 말을 이제 소위 그 피프리주의자들이 많이 하는데 가능성이 세 개죠. 이거는 일단 그런 게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코노미스트 쪽에서 포함하는 이제 주류의 프레스턴 모델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 내 발전 모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류의 본질은 뭐냐면 이게 근린 궁핍화 정책이라는 거죠. 결국 뭐냐면 재벌시장 게임에 불과한다는 거죠. 한 지역이 잘 되면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되느냐 했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임팩트가 별로 없다는 거고 사실 그래서 EU 같은 데서도 스마트 전문화 같은 것들 이제 강조하면서 이제 지역 간 교류를 상당히 강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장수 기반 정책이긴 한데 자, 결국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지역 간 교류를 강조하는 의도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 간 강한 교류의 연결을 통해서 지역 내 부정부패 그러니까 지대 추구를 이제 제어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혁신의 동의를 흡수하려고 하는 것이 큽니다. 그 유럽에서 보면 지역 내에서 특정한 집단이 좌지우지하고 그다음에 동네 아까 그런 사람들이 하던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심지어 일부 노동당의 이데올로그조차도 허머닝을 강조하는 사람들조차도 프레스턴 모델에서 상당히 거리를 둬요. 이게 조그만 지역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결국 뭐냐면 지역 간의 재분배, 지역 간 연계든 어떤 이렇게 스피오버가 될지 그런 거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한 고려 없이 한 지역의 발전만을 이제 국한하는 모델이라는 것은 이제 특정 지역을 이제 고립화시키고 그 특정 지역을 이제 더 부각시키는 위험이 다분하다는 거고 따라서 이제 사실 진보 이 사람들이 할 게 뭐냐면 지역 내 모형이라는 게 자본이 이동에는 상당히 엄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녹할 이제 영내 그 순환 경제를 강조하는 건데 근데 사람의 이동에서는 상당히 개방제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조화롭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사실. 이것들을 조화해야만 지역 모델로서 상당히 이제 개방적이면서 역동적인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이게 새로운 것이냐 했었을 때, 자, 이게 미국의 클리블랜드 이제 모형을 이제 하고 같이 한 거잖아요. 이게 일종의 보면 이런 모델의 필프리 모델의 영미 버전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이제 자원적인 소유권, 그 다음에 영내 조달, 그 다음에 착근된 금융, 그 다음에 토지와 재산의 어떤 사회적 이용, 그 다음에 공정 고용과 정의로운 노동시장의 원칙들을 이제 강조하고 여기서 아까 중요한 이제 앵커 기업이 핵심인 거고 그래서 그다음에 아까 영내 조달, 그다음에 노동자 협동조합, 그다음에 뮤니시펄 오너십 요게 이제 다 이런 거죠. 사실 이런 식으로 요인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탈리아의 제3이탈리아 지역에 에밀리아 로마냐라는 데가 있는데 저희 옛날 그람시의 공산당의 후신들이 지금 여전히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건데 좌파 지방정부였던 리더십 하에서 리얼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제공해 줬거든요. 지자체에서. 그리고 다양한 생산자하고 소비자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 조그만 지역들의 녹화를 통해 가지고 거의 500만 지역 단위에서 하나의 아주 촘촘한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렇다면 에밀리아 로마냐의 모델하고 프레스턴 모델의 차이는 뭐고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에밀리아 모델이라는 게 대량 생산의 대비한 유엔 전문화 논의로 상당히 협소가 됐는데 사실 그 모델을 보면 그게 시민 참여 민주주의 새로운 형태의 생산 체계와 그 다음에 오너십의 다양한 형태들을 가정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고 에밀리아 모델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강력한 생산 기반이 있다는 거죠. 거기 농업도 강하고 그다음에 기계 산업도 강하고 그다음에 관광 산업도 강하고 그리고 그걸 하면서 생산자 조합이 강하고 또한 소비자 조합도 연결되고 그다음에 그 속에서 영내 조달과 그다음에 금융이 어우러지는 그래서 옛날에는 로컬 커뮤니즘의 대명사로 있었다는 거고. 자, 그리고 또 한국적 시각에서 보면 한국에도 다양한 협동조합하고 신협들이 존재해 왔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이에 대한 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이제 한국의 프레스턴 모델이 적용했었을 때 어느 정도 적실성이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원주 같은 데 보면 한살림 운동이 상당히 이제 열심히 해서 확장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유통조합이었지 생산자 조합은 아니었잖아요. 같은가? 왜 한국에서는 그렇게 생산자 조합이 그렇게 지속 가능하지 않았고 안 되는지 하여튼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가 시대적 배경에 대한 컨텍스트에 대한 맥락이 필요한데요. 프레스턴 모델이라는 데가 그게 랭카셔라는 데가 연합 산업지역에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영국의 어떤 긴축하고 탈공업화라는 것들을 이제 배경으로 하는 거죠, 사실. 아까 에밀리아 모델은 탈공업화가 안 되는 지역이란 거고,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이제 제조업이 주가 아닌 지역인 거고, 또한 이제 영내 조달,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서비스 중심이 아까 공공기관들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식의 모델 따지면 제가 지금 학교 다니는 춘천 같은 데가 대표적인 그런 모델이 있었어요. 저 지역이죠.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 공공기관들 학교가 대부분 다 중심이니까. 자, 또 그다음에 영내 조달이라는 것도 그렇게 새로운 전략은 아닙니다, 사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중소기업 육성을 내 가지고 전국적 차원에서 조달청에서 다 이제 영내 조달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사실 과거 산업화 시기에 부품 국산화 정책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사실. 어찌다 보면. 그리고 일부 지자체도 지금 하고 있고, 사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맨체스터 광역시가 이걸 아주 크게, 거기는 인구가 큰 데인데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 여기서 문제가 이제 경쟁의 입찰이 문제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찰 방식이 존재합니다, EU 내에서도. 예를 들면 경쟁 입찰 방식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계와 제한적 경쟁으로 둘만이 리그가 되는 일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질에 대한 요구와 좀비 기업 문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로컬화 시키게 됐었을 때 이제 이를 계약하기 위해서 이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이제 경쟁이 필요하고, EU 같은 데서는 유럽에서는 이걸 알아가지고 다양한 입찰 방식이 존재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할 뿐이죠.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러려면 파트너십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보면은 뭐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것에서 제한된 경쟁이라는 방식도 있고, 경쟁적 대화라는 것도 있고, 공개 경쟁, 그러니까 경쟁 입찰하고 경쟁적 대화를 이제 혼합한 방식도 있고, 협상을 통한 경쟁과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서 협약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이가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좀 영내의 조달 비율을 높이려는 것들은 있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은 소위 이제 지대 추구를 차단하면서 특정 집단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계를 구성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사실. 어떤 데든지 간에 사실. 그래서 어떤 지역이나 국가도 이와 유사한 파트너십 모델을 도입했지만, 어떤 지역이나 국가가 실질적이고 어떤 지역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건데, 따라서 이에 대한 좀 조건들이 어떨 때 형식적일 수 있고 어떨 때 실질적일 수에 대한 좀 고민과 성찰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인데, 이렇게 시민 참여 유형이 있으면 좋긴 한데, 비판 중에 하나가 필요감이 많다는 겁니다. 서로가 협이 필요한 말이 이제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골디락스 프레스트라는 말도 나오는데, 골디락스라는 게 뭐냐면 각기 여러 가지가 이제 쪼개져 있는데 이걸 합쳐가지고 해야 사실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일종의 반공유주의 비국 같은 건데,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려면 일정한 규모를 갖는 앵커 기관하고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 문제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큰 기관도, 역량이 있는 기관도 부족하고, 사실 이런 기관일수록 혁신이 필요한데 혁신이 잘 안 되잖아요, 사실. 이걸 혁신 역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성과가 좋으니까 젠트리피케이션.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프레스턴 지역에서도 민간 기업들이 그쪽에 통합이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임대료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비판들이 있더라고, 읽어보니까. 제가 기존의 문헌들 봤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사실 그 분공장 경제에 대해서 대안으로 아까 미국식 지역재 투자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투자법은 한계가 참 많은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이제 흑인에 대한 과도한 신용할당 예제를 이제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지, 사실 지역발전 전략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으로 좀 봐요, 사실. 그리고 한국적인 맥락에서 공공장 경제가 문제가 많은 건 저도 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국의 지역 간 소득 격차가 다른 국가보다 크지 않고, 그다음에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수도권의 제조업 비중이 높았었는데, 아니 2008년 이후부터는 비수도권 지역의 제조업 고용 비용이 커요. 그거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 경제가 엄청나게 이제 더 성장하고, 이제 중국 효과도 컸었는데, 그때 그 엄청난 투자들이 지방에 있었고, 그게 전부 다 이제 지역에서 일어났던 것들 역설적으로 반영하는 것들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데 저도 이 모델은 사실 제조업 경쟁력이 이제 약화되면서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없고, 여전히 현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그 성공담,
그냥 외부의 그 대기업 모델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한 게 있는 거고 사실 프레스턴 모델과 같은 게 이제 지역 내 협력 자치화하고 자립 모형이라는 거죠. 자립 모형이죠. 영원할 겁니다. 사실 이거는 마르크스가 이 통렬이에 비판했던 공산적 사회주의자들의 특히 이제 뭐냐 프루돈 같은 사람이 이상향이고 사실 여전히 이제 어월드 오브 파서빌리티고 사실 우리의 대안으로서 계속 다가오고 있고 사실 이제 빈곤 문제, 배제, 불평등의 해결책으로서 계속해서 이러한 구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저는 한국 이 인간이 소위 말해 모든 살이를 계속해서 하는 이런 뭐냐 이상은 계속해서 제기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사실 그런 점에서 마르크스의 비판은 상당히 그때 당시 보면은 획기적이었죠 사실. 그 사람은 사실 어찌 보면 사회주의의 어떤 공장 같은 시스템을 했던 것들이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마지막에 이 프로동 같은 사람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역 간 연계하고 네트워크로서 구성되는 경제적 연방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사실. 소위 말해서 하나의 자립적인 단위에서의 공동체는 사실 서스테너블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 그래서 저도 계속 이 뭐냐 오늘 코멘트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지역 내 모델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을 어떻게 해서 연결시킬 것인가를 고려하지 않으면 이 모델의 지속 가능성이 쉬운 건 아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에밀리아 노마냐 같은 식의 그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예, 이 정도에서 예, 코멘트를 마칠까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걸 토론을 하려면 좀 어떻게 토론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총론으로 말하면은 이 소위 그 자립 모델은 한계가 많다. 이런 이야기인데 네.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하나씩 그 근린 공부화 정책의 문제점 뭐 그다음에 조달 영내 공공 조달의 문제점 뭐 이런 걸 하나씩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다음에 또 에밀리아 로마니오 모델과 이게 프레스턴 모델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니까 이게 왜냐면 저 듣다 보니까 뭐 동의하는 부분도 많지만 동의 안 되는 부분도 또 좀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어떻게 토론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은데 어쨌든 나중에 그 양조 교수님 발제자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오늘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다음에 다음 지상 토론자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자경 교수님,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부탁드립니다. 예, 토론문을 올릴까요? 자, 공유, 예, 올려주셔도 좋고요. 예, 올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행 연구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잘 살펴보지 못해서 이제 길게 그냥 토론문을 중언부언은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4월에는 제가 발표로 이제 공동자원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이번에 6월에는 이렇게 토론자로 제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양준호 교수님 발표는 이제 프레스턴의 사례인데, 저는 굉장히 수많은 다양한 이제 사회 실험들이 존재했다라고 보는데, 왜 우리만 실패를 했을까? 요거에 대한 이제 그 의문으로 이제 같은 실험 다른 결과, 예, 요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저는 이제 공동자원 커먼즈 연구자이긴 하나, 제가 바라보는 이 공동자원의 개념은 조금 더 다른 게 맞습니다. 지역 공동체의 부와 저는 공동자원을 좀 같은 방식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 공동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의 부와 함께 이 공동체의 부가 함께 연동하면서 상승하는 이제 효과를 가지는 그 체계를 맞추는 게 저한테는 되게 고민이고, 그래서 이제 지역 공동체의 부를 생성하고 분배하는 과정이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체계를 이른바 저는 이제 공동자원의 경제학의 이제 기본 이제 구축 토대라고 생각하고 요거를 제가 스스로 이제 연구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프레스턴 문제의 진단은 어쨌든 부의 외부 유출이었고 요거를 명확하게 이제 해소했다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러운 사례입니다. 아마도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방 도시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이제 대형 업체들이 수익을 지역으로 순환시키는 방식과 이제 지역에서 생산된 부의 분배와 이 순환의 문제를 다시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이 있고, 이 프레스턴을 통해서 다시 그 고민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질문인데요. 이제 뭐 양준호 교수님께서 워낙에 제가 이제 중간중간 이제 해야 될 이제 질문들에 대한 이제 답변을 주셔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프레스턴의 사례는 저는 이 지자체를 중심에 두고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지자체의 이 재원은 주어진 세금이기 때문에 이 앵커 기관들이 소유한 부의 공유화를 추진했다는 그 의미와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 이 문제는 이제 이 부의 공유화라고 하는 지점이 저는 이제 이 공유화처럼 이제 시민 배당이나 복지 배당, 뭐 기금 조성 요렇게 이제 형태로 추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반면 이제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지자체의 수익이 이제 시민들에게 어떤 공동체의 부를 형성하게끔 이제 그 기제를 주고 있을까? 요 지점도 저는 이제 궁금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었던 거는 지역에서 생산된 부가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막는 거하고, 또 지역에서 이 공동체의 부를 생성해서 순환하는 거는 조금 좀 다른 구조가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두 번째는 이 앵커 기관의 가치는 어쨌든 공공성의 창출이고, 이제 저희도 이제 이거를 이제 이 커먼즈의 영역을 자연자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퍼블릭 커먼즈라고 하는 이제 영역으로 좀 확장시켜서 보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국가 내지는 지자체와 이 커먼즈의 이제 시민사회와 커먼즈의 이 관계 설정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 시민사회와 지자체의 협치가 어렵다라고 하는 지점 알고 있지만, 실제 이제 제주도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공공 경제가 이제 멱살 끌면서 이제 도로 만들고 이제 건설하면서 이제 끌고 가는 형편인데, 이 긍정적인 공적 예산의 지역 내 투자가 현재와 같은 지자체 장 속에서 이게 가능할 거냐라고 하는 지점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 프레스턴 모델이 그러니까 선출직 공직자의 철학에 따라서 이 혁신이 일어난다는 지점에서는 이제 옛날에 이제 2010년대 저희가 이제 로컬 푸드나 사회적 경제 공부하면서 이제 봤었던 이제 완주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가락으로 잘 찍어내면 좋은 지자체장이 나타나면 이제 혁신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지자체장이 바뀌면 모든 게 싹 사라지는 이 현실에서 당연히 우리는 이제 조례도 제정해 보고 이제 일반 법도 개정하면서 이제 수많은 노력은 해왔지만 왜 우리는 안 될까? 프레스턴은 됐는데 우리는 이게 또 유지가 안 될까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를 듣다 보니 같이 노동당 집권을 한 지역에서도 프레스턴은 민영화 반대의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다른 노동당 집권의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물론 각 지역의 그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들이 이제 그 요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지점이 전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없고 그들에겐 있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시사점으로 이제 다가올 것 같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저는 아까 학교 급식 로컬 푸드에 대한 얘기를 저기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저는 우리 제주도가 되게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이제 그 양준호 교수님의 그 사례를 보고, 제주도는 지금 농산물만 학교 급식 시장으로 지금 300억 시장을 만들어냈고, 이미 우리 영농법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학교 급식 연대에서 시민사회 단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 왜 우리는 비판만 하고 있었을까? 이 지점에 대해서는 이제 반성을 하게 되고요. 실제 우리의 사례들도 이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정준호 교수님께서 혁신의 역설이라고 얘기했듯이 제주에서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혁신의 바람은 불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점도 이제 존재는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구자인 소장님의 발표는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공동자 연구자로서 이제 되게 너무 재밌었고요. 특히 이제 그 제주에서는 이제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이제 마을 공동체와 이 공동자원을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왔는데, 이제 구자인 소장님은 이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연구를 해 왔다는 걸 진짜 저도 처음 알게 됐고요. 특히 저는 이제 이 제주의 마을 조사를 하다 보니
이 호를 가지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를 못했었는데 그 말의 의미가 이제 입포권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걸 알게 됐고요. 이게 당연히 조선시대부터 일반화된 것이고 특히 어촌마을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형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연구센터에서는 이제 일본의 이패와 한국의 이포에 대해서 이제 비교 연구를 이제 해보고 싶을 정도인데요. 나중에 많은 이제 조언을 이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발표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질문은 실제 지금 제주에서 제주 현장에서 마을 공동 목장이라든가 이제 마을 공동 어장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떠한 이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이제 지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첫 번째는 이제 마을 공동 재산의 소유 형태의 변천하는 과정을 보면 이제 마을 합병이 이제 심각한 영향도 미쳤고 그 속에서 이 공동 마을산에 대해서 재단법인이라든가 산림조합이라든가 다양한 법인격의 소유 주체로 이제 등장한 것이 특징인데 이 경우에도 이제 총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지점 자체가 저는 궁금합니다. 이 제주에서도 이제 총류라고 하는 인식들은 있고요. 이 공동체적 토지 소유의 이제 함의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현대화시킬 건가가 지금 저희는 이제 관건이고요. 특히 이제 마을 공동 목장도 123개에서 지금 50여 곳이 남았는데 현재 조세 제도를 이제 적용하다 보니 이제 법인격으로 마을 기업으로 전환한 곳들은 이제 종부세 대상이 되고 이제 마을회 소유는 면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국공유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마을 공동 목장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임대료도 만만치 않은 실정인데 일본 마을의 공동 사는 소유 형태가 명확하게 정리되는지 궁금하고요. 특히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 소유권이 없이 이용권 수익과 배부분권을 행사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 수익으로 이제 임대료도 내고 종부세도 내는데 이제 일본도 과연 이러할까라고 하는 지점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가장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이 과소 이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현재 일본의 공동자원 연구의 주된 화제는 이 과소 이용이 되게 많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공동자원으로 삼는 것들이 이제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시장의 변화, 그 다음에 뭐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마을과 공동체와 사람들의 이제 이 생산 수단으로서 역할들이 이제 멀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 쇠퇴해 가고 있는 게 이제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목재 시장의 쇠퇴라든가 뭐 산촌 인구의 고령화 등등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과소 이용의 상태를 앞으로 이제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지점이 이제 제주에서도 이제 시사점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로컬푸드 공부하면서 일본의 여러 지역 사례들을 보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이 후계자 문제 때문에 향후에 우리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이 로컬푸드 직매장이 뭐 폐업할 거다라고 하는 이제 소리도 들었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마을 자치 원형을 찾아가지고 제주의 마을 자치 구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공동자원을 운영하는 이 경험들이 마을의 자치력을 향상한다라고 저는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주도는 뭐 이장 선거도 굉장히 치열한데 이 청량군에서는 이 마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이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적 뒷받침이나 아니면 이 공동자원을 이용할 새로운 시장의 형성이 아마 핵심일 것 같은데 이 정책적 지원 방식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 이 정책적 지원에 너무 또 의존하게 되면 안 되니 이거를 어떻게 이제 다른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없을까 이제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저 역시 이제 그 공익형 직불제 이전에 그 이제 조건분리 지역 이제 그 직불제에 대해서 이제 마을 이장님들한테 물어보면서 이제 실제 마을 이제 자산을 확보해 나가는 이제 사례도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고민이 되고요. 특히 제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뭐 해수욕장이든 여러 가지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이제 뭐 이제 그 해수부나 문화재청하고 이제 협약을 하면서 이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사례가 이제 현금화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사례들 이제 좀 더 촘촘하게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지금 저는 이 지역에서 부가 생산되는 의미하고 이 지역 공동체의 부가 생성하는 의미는 여전히 좀 다르다고 보고요. 이 공동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한 지역의 공동체의 부가 이 마을 기금으로 활용되는 과정이 저는 이제 커머닝의 과정이라고 보고 이 커머닝이 가능한 이 설계도
아니면 이제 꼼꼼한 이 메커니즘을 한번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 문제의 진단은 확실히 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건가가 앞으로 또 관건이어서 이제 이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감사합니다. 김정현 교수님, 그 자꾸 공동 자원을 가지고 지역의 부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넓혀서 지역의 부를 어떻게 네. 확보하는데 그 속에서 공동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생각이 좀 맞습니다. 유연해질 것 같아요. 네네. 철학이라는 건데. 좀 유연하게 좀 유연하게. 그 토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동 자원론에 자꾸 좁혀서 생각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좀 적용될 수 있는 사례나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토론해 보니까. 그래서 아니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이거 다뤘어요. 같이. 자,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계룡 소장님 곧 다시 이제 토론해 주시고 토론이 끝나면은 그 발제자들이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플로어에서 지금 여러 전문가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전문가분들이 다시 또 질문해 주시고 그걸 모아서 여기 나와 계시는 토론자분들도 자유롭게 참여하는 종합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근행 소장님 부탁합니다. 네, 저는 오늘 전체적인 말씀에 대한 조금은 일반론 조금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청양에서의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한두 가지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 관계 회복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성장과 풍요의 어떤 끄트머리에서 바닥을 쳐야 결국은 지역 공동체는 다시 회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뭐 산업화 시기, 그다음에 신자유주의 시기를 거치면서 더욱더 강화된 사적 소유를 강화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는 뭐 제 생각에는 이 재산권의 이 행사라는 부분은 헌법보다도 더 위에 있는 그런 정도로 강화를 시켜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자원을 사적 소유하는 경향을 오히려 이제 경쟁력으로 알고 더욱더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에 심지어는 뭐 이제는 국가가 이제 노골적으로 나서서 지역과 사회를 어떻게 보면 사라지게 만드는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버텨온 이유는 전반적으로 그런 세계화 경향 속에서의 성장과 풍요가 그래도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조건이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강화된 이런 불균형과 양극화의 문제는 정말 이제 마을 단위까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 위기가 심화될수록 성장도 지속 가능성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다시금 이 사회를 지역 사회를 또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노력들이 어찌 보면은 뭐 생명력처럼 자연스럽게 다시금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그 외환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어떤 변동 상황들 또 금융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어떤 변동 상황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뭐 한 차례 뭐 귀농인이 다양한 그 새로운 지역 단위의 모색들을 낳기도 했지만 그것을 지속할 만큼의 그것을 지속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또 다른 방식으로의 이 그 부의 이 뭐랄까요 나눔 뭐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런 조금 더 본질적인 노력들을 좀 약화시켜 온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뭐 박경 선생님도 초기에 논의하셨습니다만 왜 공간환경학회에서도 초기에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관점과 함께 그때 소위 세방화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글로컬라이제이션. 그래서 이제 이게 같이 가는 거고 했는데 실제로는 같이 가지 않고 사실은 지역은 세계화의 경향 속에서 완전히 피폐화되는 쪽으로 가지 않았나 싶고요. 대표적인 게 저는 뭐 농업 농촌 먹거리의 공공성 또는 뭐 사회 기반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마저도 완전히 인정되지 않는 체계로 상품 시장화되었다. 그런 부분들이 아까 그 원주나 아니면은 뭐 생산 공동체가 왜 특히 농업 생산 공동체들이 지속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농식품부라는 농업과 식품, 그러니까 농업과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 부분을 하나의 부서에서 관장함에도 불구하고 갈라치기하고 따로 놉니다. 그러니까 농업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과 정책은 상품 경쟁력을 가진 부분에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지, 농촌 농업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뭐 명목적으로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과소화되고 노령화되는 이런 지역 마을 단위에서 특히 이제 중소농의 이 생활 유지라는 부분들은 더욱더 이제 경쟁을 잃게 되고, 지금은 그 청양에서도 이제 이 마을 공동체 농업이라는 과제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과소화 노령화되면서 생산 자원의 이용조차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그리고 농촌 현장에서도 그 어느 정도의 고루고루 마을 단위에서의 농지를 소유하던 부분들조차도 이제 양극화되는, 그래서 뭐 2, 3헥타르 정도에서 3헥타르 이상을 가진 농가 수도 늘어나고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지만, 그다음에 1헥타르 이하의 소유만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도 늘어나는, 이런 식으로 양극화되는 경향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을 해서 상품 경쟁력을 여전히 그 지향하는 방식의 조직화와 체계로는 저는 분명히 이제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집락영농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생산성을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는 마을 단위의 영농의 조직화를 이제 그 세기화 초기부터 그 지원을 해왔지만, 우리는 이제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금 이런 부분들로의 이 시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거고요. 때문에 저는 이 소멸기라는 한해 바닥을 치고 회생하는 움직임이 이제 지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시기라고 보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정점과 이 바닥 부분에 지금 치닫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지의 비극을 얘기할 때는 그것은 사적 이용의 이 문제로 인한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제 공적 이용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교훈이 분명히 있는 건데, 어차피 공유지는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으니 이것을 경쟁력이 있는 생산 주체가 소유해서 생산력과 관리력을 같이 가지는 게 좋다는 쪽으로 이미 우리 사회는 치달아 왔다는 것이죠. 이 성장 지향의 이 제도화 경향과 사회 위축이라는 부분들이 같이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만들어진 다양한 지원법들의 목적에도 보면은 다 경쟁력 강화가 목적입니다. 제도들이 다 그렇게 지금 가 있죠. 심지어는 이 시민사회 운동들이 뭐 70년대부터 해서 8, 90년대에 활동해온 목표도 대개는 제도화였고, 제도화된 이후에는 그것을 운동 심화하는 노력들을 사실은 해오지도 못했고, 오히려 시민사회들은 더 이제 위축되는 그런 상황들에 지금 상당히 많은, 거의 모든 제도들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아까 이제 두 분이 총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총유와 관련돼서도 민법 개정될 때마다 이것을 폐지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총유라는 개념 자체가 전근대적인 제도이고, 그리고 권리 능력 주체로서도 의미가 없다. 뭐 이런 논리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은, 그것이 이제 그 생산 경쟁력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한해 지금은 이제 유지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버텨지고는 있는데, 이 총유 개념조차가 민법상에서도 없어지는 그런 단계로까지 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저는 한해 결국은 이 지역 중심으로 한 자치 역량이 이제 가장 중요할 텐데요. 공공성, 지역성, 순환성을 회복하는 것이 사회 지속성을 높이고 지속 소멸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그 논리 안에 성장과 풍요 추구의 논리라는 부분들이 여전히 숨겨져 있습니다. 이 논리로는 지역 유지는 결국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프레스턴 사례나 뭐 일본 뭐 제주 마을 먹장 등등 어떻게 자산이 유지되고 구축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 프레스턴 사례 같은 경우는 최근 근래에 이미 세계화되어 있는 신자유주의화 되어 있는 지역 사회에서의 제도적인 접근으로서의 공적 자산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뭐 하나의 사례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농촌 개발 정책들도 그렇고 사실 농업을 산업적인 관점에서 바라봐 왔기 때문인데, 이미 산업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예를 들면은 농업 R&D와 관련된 예산들이 꽤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현장성이 점점 더 옅어지고 있고 기술 관료 그룹들이 완전히 이제 독점하고 있는 상태로 농업 R&D 따로 소비 따로 생산 따로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의 농업들이 유지되고 확충될 수 있는 여지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좀 조직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농업 생산과 연계되어 있는 농촌 마을 단위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인지가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예를 들면은 뭐 그 작은 규모의 뭐 지역재단도 마찬가지지만 외부 지원 연구그룹의 이 용역 업체화가 되고 있죠. 대변 그룹들도 주변화되고 있고 지역의 주체 역량 강화 지원 연대 역할에 힘을 정말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 주체 역량의 문제의식이나 주체 역량들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기반이 없어지고 있는 단계로까지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 소멸을 그래도 막아내고 유지하려면 주체 역량들을 어떻게 강화하고 지금과 같은 이런 논의들을 훨씬 더 많이 확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이 마을 공동체 농업은 뭐 한해 과소화 노령화 되면서 이 농지가 양극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기본 생활 조건들을 충분히 보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조금 부족한 상태, 일종의 아까 비시장화라고도 했지만 자본주의적인 상품 관계 수준의 농업 노동이나 또는 농업 자원이나 또는 농업 생산 과정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예전에 뭐 지역화폐 운동처럼 반상품 수준에서라도 최소한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이 농촌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지역사회 내에서 물류 유통하고 생산도 유지되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물질순환 관계, 경제순환 관계도 또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하는 마을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은 일종의 뭐 비효율, 비효과라는 이름으로 또는 생산성이라는 이름으로는 평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지원이나 발굴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 또 사례들 듣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두 가지로 나눠서 토론을 하죠. 하나는 일단 프레스턴 모델 평가를 한번 해보죠. 저희가. 예. 그래서 정준호 교수님하고 또 몇 분들이 지금 제기했던 문제를 갖고 양준호 교수님이 좀 답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나 플로어에서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을 기금 문제인데 마을 기금 어떻게 마련하고 어떤 식으로 이걸 정책화할 거냐 하는 토론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프레스턴 모델이나 마을 기금 다 포함해서 결국은 지역의 주체 역량을 어떻게 강화하고 주민의 그 자립 역량, 거버넌스, 협치 이런 걸 어떻게 확보해 나갈 거냐, 뭐 이런 것도 고민이니까 그런 것들을 2부가 아니라 두 번째 그 토론 주제에서 다뤄 나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남은 시간이 35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조금 요 반반 나눠서
20분, 20분 그런 정도로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양 교수님 저기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한 5분 정도 안에 정준호 교수님 지적했던 문제를 갖고 토론을 좀 해주시면 제가 대신 다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올 겁니다. 예. 예, 뭐 아주 좋은 뭐 다양한 그 문제 제기 비판 아주 공부가 많이 되었고요. 특히 그 정준호 교수님의 이제 코멘트는 뭐 프레스톤 모델을 넘어서서 이른바 이제 로컬 차원의 그 지역 순환 경제 그 자체에 대한 이른바 이제 비판이기도 해서 아주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아주 흥미롭고 또 뭐 평소도 많이 좀 듣던 그런 어떤 문제 제기이기도 해서 이 지역 로컬 차원의 이제 지역 순환 경제론에 대한 어떤 그런 반대론을 다시 또 좀 재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됐는데 아주 유익했습니다. 먼저 이 프레스턴 모델의 얘기를 하기 전에요. 이 지역 이 순환 경제 그러니까 로컬 차원의 그 지역 순환 경제에 관한 좀 오해를 좀 불식시켰으면 하는 게 있는데. 이른바 이제 여기 뭐 우리 박경 이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지역 프레스톤식의 이 지역 순환 경제는 이른바 이제 바다 위에 외딴 섬과 같은 어떤 그런 경제를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 도시간 연계도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지역 간 재분배 메커니즘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른바 로컬 차원의 고립된 섬과 같은 어떤 경제 자체가 어떤 의의가 있는지에 관해서 이른바 좀 회의감을 피력을 하셨는데 미야모토 케니치라고 하는 일본의 이제 이른바 좀 좌파적 이 지역 경제 학자 그러니까 뭐 이 내발적 발전론의 이제 창시자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 양반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A 지역이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가 있을 것이고 B 지역에 있는 비교 우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A와 B 사이에는 비교 우위가 있는 이른바 이 상품 또는 상품을 이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순환 경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어떤 고립된 어떤 폐쇄된 어떤 경제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와 참여 그리고 자기 완결성을 강조하는 어떤 이 지역 순환형 경제의 동력 속에서 독자적인 어떤 그 비교 우위를 갖는 산업을 찾아내는 것 이게 사실 지역 내발적 발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산업 정책적 과제입니다. 그래서 비교 우위가 있는 상품을 주로 이출하고 그리고 비교 우위가 없는 상품 또는 산업을 이입하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은 어떤 산업 연관적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도시 연계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제 작동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어떤 이 비교 우위가 있는 어떤 이 산업들의 교류를 통해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지역 간 재분배 메커니즘 자체도 작동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사실 일본의 지역 내발적 발전론자들의 합의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레스톤 모델이 얼마나 이제 새로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역내 조달이 얼마나 새로운 것인가라는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그 성과의 과시화, 이른바 가시적인 어떤 성격, 성과의 어떤 가시적인 퍼포먼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주 새롭죠.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이 프레스톤 모형 자체는 역내 조달을 이제 조달 자체를 이제 역내화하고 지역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른바 재공영화 또는 재지방 정부화를 통해서 조달의 어떤 그 지역화의 어떤 그런 방법론적인 폭을 넓혀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프레스톤 모델은 사실 새로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밀리아 로마냐주 모델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주 관심 있는 부분이고 해서 아주 코멘트 유익했는데요. 에밀리아 로마냐주의 어떤 그런 도시 연계라고 하는 것은요. 리얼 서비스와 관련된 도시 연계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생산의 조직화와 소비의 조직화. 이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 차원에서의 생산의 조직화와 소비의 조직화가 출발점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같은 생산을 하는 어떤 생산자들끼리 이 조직화하고 그다음에 도시는 다르다 하더라도 로컬의 장소는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어떤 이 서비스 또는 어떤 상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조직화하기 위해서 이른바 작은 로컬을 넘어서서 이른바 오늘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연계도시
도시 연계적 차원으로까지 이렇게 확장되었던 것이거든요. 게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도시 분열적 상황 자체가 굉장히 길었었습니다. 이른바 이 일국적인 어떤 통일 국가로의 어떤 이 하나의 국가로의 통일이 굉장히 좀 늦었죠.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도시 연계에 대한 이탈리아만의 절실함이 굉장히 강하고 그 절실함이 굉장히 제도화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이 역사적 경로우선성으로 작동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른바 사회 생산의 조직화와 소비의 조직화 자체가 도시 연계로 나아가기가 쉬웠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으로 다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끌어오자면 지역 순환경제, 프레스톤형의 지역 순환경제는 작은 로컬 차원에서의 이런 어떤 순환되는 경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면 그 지역의 비교 우위 산업 자체가 가시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여러 지역 순환 경제를 지향하는 도시들 간의 이른바 연계도 역시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저는 강조하고 싶고, 지역 순환 경제론의 이 조금 간과된 그런 어떤 이 팩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 재투자법을 제가 강조한 것은 하나의 예를 든 거죠.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요. 금융 자본의 어떤 지역 내 자금, 지역 외부로의 어떤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하나의 어떤 금융 차원의 어떤 그런 예를 든 것이고, 지역 재투자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발제에서 말씀드렸던 지역 재투자법은 금융 자본뿐만 아니라 유통 자본, 산업 자본의 이른바 지역 내 재투자를 다 의무화하는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년 전에 부산에는 지역 재투자 조례라고 하는 것이 저도 참여하고 해서 제정이 되었는데, 그 조례를 한번 보십시오. 그 보면은 금융뿐만 아니라 신용할당 배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유통자본의 지역 내 재투자, 산업자본의 지역 내 재투자들을 다 법적으로 조례의 형태로 의무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기업 주도의 분공장 경제에 의해서 이 분공장 경제 자체를 사실은 조금 이렇게 우리 정준호 교수님께서 조금 좀 높게 좀 좋게 평가하시는 제가 이 글을 보고 저는 이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찬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분공장 자체가 뭘 말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법상으로 자회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자회사와 같은 대기업의 분공장은 그야말로 그 지역에서 혈세를 써서 상전대우 받아가면서 막대한 수익을 누리지만, 그 수익의 대부분은 다 이제 상법상 아까 말씀드렸던 지적재산권 사용료의 명분으로 다 본사로 이전시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기업 주도의 분공장 경제가 좀 성공적인 사례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분공장 경제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말씀하시는 분공장 경제 안에 대기업의 어떤 그런 자회사가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역으로 좀 여쭙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또 다른 지금 비판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답을 혼자서 다 해버리시면은 다른 사람이 토론할 수 없어요.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아까 우리 김자경 쌤에 대한 질문 제가 나중에 시간 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자경 교수님이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질문이 대부분 양준호 교수님 발표 과정에서 해소가 프레스톤 모델은 대부분 됐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굳이 그 부분은 따로 나중에 잠깐 말씀하셔도 될 것 같다. 지금 안 와도. 그다음에 지금 그 분공장 경제에 관한 이야기는 논쟁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이야기해 버리면 초점이 흐려지니까 그건 좀 뺍시다. 빼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준호 교수님 또 좀 이야기를 토론을 좀 더 추가로 해주십시오. 사실 이런 지역 모델에서 로컬 모델에서 핵심은 비교 우위가 아니라 구성 우위거든요. 지역 내에서 각 행위자들이 어떻게 그걸 구축해내는가의 문제고, 인민한 노무현에도 사실 지역 자치단체나 그 행위자들이 엄청난 게 있었습니다. 단지 이탈리아 모델에서 얘기하는 아까 문화적인 국민국가 형성에 지지됐다는가,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 핵심은 그 지자체에서 했었던
사실 공산당 사람들이 결국 뭐냐면 거기 노동자들 전부 다 기업과 앙트레프레니어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것들이고 그 속에서 생산자 조합이라든지 어떤 소비자 조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것들이 이제 알다시피 이게 로컬 단위에서의 문제가 왜냐하면 이게 생산자가 중심이기 때문에 소싱이 지역 간을 넘어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직화되는 과정인 거고 사실 프레스톨 모델의 한계는 뭐냐면 탈산업화가 돼 있잖아요. 탈산업화됐고 거기 있는 남아있는 게 서비스업밖에 없어요. 공공 서비스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왜냐하면 외부로 아웃소싱 할 수 있는 기반들이 약화돼 있는 거죠. 사실 보면 구조적으로 저는 그렇게 딱 보여요.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왜냐하면 공공 서비스니까 외부에서 온다는 입찰되는 것들을 그냥 영내화시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이긴 한데 하여튼 그런 의미로 전 얘기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지역 재투자법은 사실 이게 미국에서 한 얘기잖아요, 사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신용할당을 배제를 완화시키려던 거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지역 재투자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여러 개 저렇게 많이 하고 있죠. 뭐 유통산업 같은 경우도 뭐 하지 못한다, 뭐 한다. 근데 이런 식의 경쟁만 제한해서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저 봤었을 때.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핵심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산적 단위에서의 가정 단위에서의 구성된 우위를 어떻게 창출할 것이고 그것들을 어떻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그 속에서 자산 같은 것들을 공유화시키든지 그렇게 할 것인가가 이제 풀뿌리 못해서 핵심이지 단순하게 이제 비교 우위를 창출한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사실 비교 우위는 단순한 겁니다 사실. 이게 기후위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지역 아니야 왜냐면 지역 모델이라는 게 성장이라는 것은 산업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력 사람이 부정인가가 아니라 지금 예. 줌도 있으니까 하려면 마이크를 들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기회 드리겠고 예. 아까 예. 공장님 얘기는 이건 아까 논의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또 다른 얘기가 예, 될 또 거예요. 다른 이야기고 그래서 지금 이게 이 프레스턴 모델이 저 논의하는 과정이 자꾸 분공장 모델이냐 뭐 저기 무슨 논쟁이나 또 뭐냐 지역 재투자법 논쟁이거나 뭐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논쟁이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오늘 흘러버리면은 이 논쟁 의미가 없어요 지금. 예, 논쟁의 의미가 없어요. 자 지금 요것만 좀 정리를 하고 가십시오. 프레스턴 모델하고 새롭게 그 정준호 교수님이 에밀리아 로마뉴 모델을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우선 내가 보기에는 같은 측면이 있어요. 뭐가 같으냐면은 다 지역 내 협력 체제를 형성하고 순환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을 만들고 하는 에밀리아 로마뉴나 이쪽이랑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접근 방법의 차이는 프레스턴 모델은 민간 생산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체 취약하니까 공공의 조달력을 동원해 가지고 지역의 발전 혁신을 추구했던 방식이고 에밀리아 로마뉴는 원체 지역의 생산 조직들이 탄탄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잘 조직해서 발전하는 그런 방식이었다. 이렇게 나는 지금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준호 교수님은 이걸 구분했던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까 딱 그건데요. 아까 잘 구분하셨는데 그러니까 에밀리아 모델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생산이라는 게 기본이 돼 있다는 거죠. 사실 삶의 기반으로서의 생산과 소비와 그것들이 영내에서 이루어지는 순환을. 그런데 아까 말한 식으로 프레스턴 모델은 그걸 다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탈산업화 이후에. 그러면서 그 영내에 뭔가를 디벨롭할 수 있는 구성된 우위로서의 뭔가를 지금 찾아내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 얘기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차이를 좀 분명히 해줘야 왜냐하면 제가 뭐 어느 모델이나 완벽한 건 없잖아요. 없고 사실 다 공통점은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에밀리아 모델이나 프레스턴 모델이나 사실 아까 풀뿌리의 기본적인 이상들은 다 공유하는 과정이고요. 아까 저는 그러면 여기서 정리만 하나씩 좀 하고 좀 기회 드릴게요. 이렇게만 정리를 하십시다. 그러니까 좀 프레스턴 모델에서 약점은 민간의 경제 부분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하는 부분은 이제 약점이지만 그거는 지금 공공이 선도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그쪽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 지금 에밀리아 로마뉴든 프레스턴 모델이든 좀 논의를 하려면은
지역에서의 그 순환 경제를 위한 거버넌스 협력 모델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구축해낼 수 있겠느냐. 우리나라 협동조합 운동이라든 이런 것들이 또 사회적 생태계 운동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 나갈 거냐는 같이 좀 양쪽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달 부분 이야기 있었는데 조달만 갖고 프레스톤 모델을 이야기해 버리면은 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재미없어요. 우리 이미 그 공조달을 지역 내 조달로 지금 많이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프레스톤 모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쨌든 프레스톤 모델은 지역의 부를 형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회적 경제의 그 모델 방식이라든지 또는 공공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사고 방식을 했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박성규 선생님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30초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옳은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영내 조달과 사회적 경제를 이제 믹스시키는 것에 프레스톤의 어떤 그런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거 옳은 말씀인데 저는 이 프레스톤식의 영내 조달 방식이 가지고 있는 혁신성, 이른바 진보적 성격은 또 다른 측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영내 조달 프로세스 전반이 시민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걸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합된 조달, 그러니까 연합된 발주라고 하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대학이 공공적으로 조달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주택협회에서도 따로 개별적으로 이 발주하는 것도 있는데, 이 프레스톤이라고 하는 곳은 대학과 주택협회가 함께 협의해서 새로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어떤 기술을 담은 어떤 공영주택에 대한 어떤 그런 발주를 한다든지 하는. 그러니까 조달도 하나의 어떤 개별적이고 원자화된 어떤 조달을 이 지역사회에 매칭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된 조달, 이른바 상보적인 조달, 조합된 조달을 사실 지역사회에 발주하고 또 그것을 시민적으로 통제받는 그런 부분은 분명한 저는 영내 조달의 좀 새로운 어떤 특징이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은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 네, 말씀하시죠. 예, 저는 이제 인천대학교 홍산업산연구소 박창규 부소장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프레스톤 모델 관련해서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좀 그 읽은 자료를 소개하면서 하다 보면 이 논쟁이 약간 좀 합의점도 찾을 수 있고 오해도 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발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어떤 외국의 한 모델이라고 하는 게 한국에 적용할 때 그걸 그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그 규모 면에서도 이것이 뭐 큰 어떤 모델이 필요할 수도 있고 작은 규모의 모델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이 작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우리가 청년 군에서 뭔가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떤 조금 더 큰 세종시의 어떤 문제, 지역 경제에 조금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그걸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전제를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그러니까 프레스톤 모델이 그 처음에 제기되는 과정에서 그 만들었던 그 사람이 많아서 지역경제 활성화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이걸 촉진하지만 우리 프레스톤에서는 지금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걸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협동조합이 그런 걸 만들어내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은 제가 조달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경제의 어떤 활성화에 미치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 프레스톤 모델이 시작이 됩니다. 최근에 그게 이제 2011년인데 2011년에 그게 시작돼서 최근에 2021년 코로나 국면에서 커뮤니티 빌딩 2.0이라고 하는 프레스톤 15기가 발표를 해요. 근데 이 15에서 발표된 8가지 전략의 내용은 물론 이제 우리 정준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여기가
어떤 과거처럼 전통적인 어떤 제조업 도시는 아니지만 여전히 소규모의 어떤 제조 산업, 그다음에 어떤 서비스 산업이 다 이제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경찰청에서 공공 조달력을 가지고 발주를 하는데 인사업 활성화를 위한 발주를 하고요. 지역에서 공공 조달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지역에 그 케이터링 업체가 없으니까 그 랭카셔 주립대학의 학교의 지원을 통해서 케이터링 업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생산을 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조달력을 활용을 해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이제 2.0에서 8가지 전략 사업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제가 눈에 들어왔던 거는 이제 의류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가지고 의류를 만들겠다고 하고 기존에 있었던 태양광 발전소를 더 늘려서 재생에서 발전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하고 가지고 제소자들이 나오면은 그 제소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게 하는 파이브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하는 방식으로 이 지역에 있는 조달력을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조업이 양성되는 지금도 나름대로 그 제조업 생산을 유지하려고 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도시는 또 그 지역에 맞는 여건에 맞게 그런 어떤 조달력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시작을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조달력이라고 하는 건 2000년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게 이제 서비스업 또 심지어는 시립 박물관까지 만들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 다양하게 이렇게 지역 차원의 어떤 그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어떤 모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뭐 이게 이제 그 생산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이제 흡수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예를 들었던 이제 이스라엘 북부의 에밀리아 로마주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뭐 전적으로 굉장히 이제 좀 바람직하고 지금 저 한국에서도 그런 지역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도 옛날에 많이 그런 걸 만들고 했는데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 경제적인 어떤 이유에 심지어 호란 아니면 사회적 유대 또 이런 등등을 포함한 사회적 자본이 그 지역 어떤 산업 집적의 원천이라는 점에서는 제가 볼 때 프레스턴이랑 그 원천에서는 같은 맥락에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그 줌 참여하신 분 중에 질문이 있어요. 그 황정교 교수님의 질문인데 그 프레스턴 모델이 한국의 유의미한 사례가 될 수 있으려면은 과연 그것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느냐 하는 작동 방식, 또 조건 이런 것들을 더 좀 거버넌스 협치를 끌어낼 수 있는 조건 이런 것들을 더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프레스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게 모든 도시의 모든 지역에 다 적용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중요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좀 논의해야 되는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요렇게 왜냐하면 우리 다음 또 지금 토론 마을기금 토론이 있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박창규 교수님 말씀대로 그 프레스턴 나름대로 그 접근 방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그 나중에 좀 추가로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이게 스코틀랜드에서 이 정책을 받으면서 굉장히 큰 지역의 다양한 사례로 재해석했거든. 그러니까 핵심은 제가 보니까 지역의 그 핵심 앵커 기업들의 협력 그리고 사회적 경제, 포용적 경제 이 세 가지를 걸고는 앵커 기업 협력은 반드시 조달리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겠더라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쪽으로 이게 접근을 해 나가니까 훨씬 풍요로워져요 이야기가. 그래서 굉장히 풍요로워져요. 그래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참 좋겠다 하는 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이게 뭐랑 또 비슷하냐면 사회적 생태계를 사회경제적 생태계를 우리 지역사회에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논의를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지역부 공동체 부의 구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방식의 접근을 하니까 훨씬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사회적 경제만 가지고 생태계를 만들자 뭐 이런 거보다는 그래서 이거를 잘 좀 한번 우리가 좀 다독거려서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황정규 교수님 하고 싶어서 지금 저렇게 계시는데 좀 이따가 시간 드릴게요. 넘어가십시다. 자, 그다음에 마을기금 쪽의 이야기입니다. 부장님 박사님 저 주로 많은 질문을 김정경 교수님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시고 일본 이것도 좀 생산적인 토론이 되려면 일본 이야기는 좀 간단하게 합시다. 왜냐하면 두 분이 만나서 따로 좀 그 프로젝트 하시면 좋으니까 그래도 꼭 이야기하실 건 몇 가지 이야기하시고 이 마을기금을 실제로 우리가 정책화한 우리나라에 정책화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인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프레스톤하고 다 합쳐서 이런 협력의 지역 모델 주체 역량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이런 이야기도 주요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몇 가지 간단하게 뭐 답변 드리고 뭐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본 사례를 보자면 일본은 우리나라 사회하고 다른 게 굉장히 안정돼 있고 이동성이 적고 지역에 다 살고 있고 자치단체가 작기 때문에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그 총류라고 하는 인식은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있지만 활용도가 여전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해서 뭐 제가 조사한 지역에서도 논의는 계속 있지만 시도해 볼 만한 역량은 여전히 약하더라. 그리고 이게 도전적으로 하기에는 뭔가의 지자체 협력이라든지 뭔가 인적 자원 그런 거 할 만한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 새로운 시도는 잘 못 되고 있더라. 이게 대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례들은 일본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장이 뭔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뭔가 새로운 장을 펼치고 또 그걸 홍보하고 또 불러들이고 또 연구자들이 책을 쓰고 이랬던 사례가 대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례들은 제가 일본 경험을 보자면 좀 과장된 게 많더라고 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일본에서 제가 좋은 사례들은 대체로 보면 작은 자치단체에서 대부분 다 나옵니다. 이처럼 크게 합병한 자치단체에서는 잘 나오지가 않고 원래 합병을 거부하고 남아있던 지자체 그래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자체 그 위기감을 공유하면서 주민들과 뭐 공사랑 기부금을 활용한다든지 뭐 지역에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해 가지고 뭐 움직여 본다든지 그런 지자체가 있고 그런 지자체에 뭐 전국 포럼도 있고 그런 행사들을 조금 더 다녀보면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뭐 한 가지 더 보태면 우리 지자체 현실에서 보자면 한국도 여전하죠. 원주 모델 뭐 모델이라 붙일 수 있을지 몰라도 원주 모델, 완주 모델, 뭐 진안 모델 이렇게 부른 뭐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고 지금도 여전히 여기저기서 새로운 게 있고 홍보가 되고 있는데 진짜 그게 모델로 정착할 만큼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고 진지하게 조사 분석된 사례도 많지 않다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있었던 전북 진안군이나 옆에 완주군도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렸지만 여전히 제대로 알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점은 뭐냐 그러면 결국 지자체의 홍보 역량하고 많이 맞물려 있고 이게 지속되려고 하면 이런 모델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지속되려고 하면 지역사회 내에 성과가 축적되고 자치 역량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그 자치 역량이 성장하는 속도에 비해 가지고 그 정책적인 노력이 너무 앞서가는 측면이 강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런 모델들이 왜 오래 지속되지 않느냐, 중간에 좌절하느냐, 뭐 또 새로운 시도가 또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 보면 자치단체 모델로는 한국 사회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 하는 건 명확하다 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저는 주민 참여라는 자치 역량, 내부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지자체 규모가 너무 크다고 하는 건 여전히 큰 한계라 봅니다. 지방자치 예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자치단체에 가 있다 보니 주목을 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 성과가 축적되기에는
자체한테 너무 크기 때문에 읍면에 좀 더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내린 결론 중에 하나고 그 읍면 자체도 작은 마을들이 모여서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 참여가 직접 민주주의, 직접 참여가 그나마 가능한 단위다. 그래서 읍면 모델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하고 읍면 모델들이 그 지역 지자체 내부에서 몇 개 읍면들이 연대 협력안이 있잖아요. 이런 모델로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고 지자체가 옆에 지자체하고 협력하는 모델은 정책적 구상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예를 들어 메가시티 구상할 때는 해볼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작동되지 않는 모델이 될 것이다고 뭐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기 환중길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이런 면단위 활동 열심히 하는 뭐 전국에 열 몇 개 지역이 모여가지고 매년 한 번씩 모이자고 하고 올해 8월 달에 지리산에서 모일 예정입니다. 뭐 홍보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그 줌에서 있었는데 지금 저기 잠깐 비춰져 있습니다만은 조영국 교수님 질문이신데 일본의 집락이 요즘 원체 취약하니까 이거를 좀 한 두세 개씩 묶어서 그렇게 정책의 단위로 삼으려고 하는데 우리도 그 행정지를 한 두세 개씩 묶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지고 대응하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시거든요. 하여튼 예. 고민은 있는데 우리가 면가면을 합치려고 하는 시도도 없진 않았습니다. 인구 1000명도 안 되는 지자체 그 면도 많다 보니까 할 시도도 있었지만 합친 사례가 아직도 한 번도 없습니다. 행정일을 쪼갠 사례는 있어도 행정일을 합쳐본 사례는 정말 드뭅니다. 저는 아예 없다고 싶을 때 저 주변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그 행정일을 합쳐가지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고상 중에 하나가 옛날에 권역 사업이라고 한 게 있었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뭐 잘 안 된 이유는 있습니다만 복잡합니다만은 하여튼 쉽지가 않은 것 같다. 여기에 에너지를 투자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위 단위에 뭔가의 기반들이 있어야 옆에 마을하고 협력하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겠냐 싶고요. 일본 같은 사례는 지금 일본의 뭐 지역 운영 조직 뭐 RMO라고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지도들을 막 하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평가하기로는 그게 뭐냐 그러면 자치단체를 합병하면서 나타났던 부작용들 그 작은 옛날에 정촌 단위 작은 지자체 단위에 남아있던 초등학교라든지 그런 기능들이 중심지로 다 흡수돼 버리고 나니 그 남아 있는 곳을 어떻게 유지하게 할 거냐. 그 자치단체 합병했던 곳에 큰 고민 속에서 지역에 있는 공민 간 그 자치에 이런 단위로 뭔가 기능을 부여하고 사업비를 주는 있잖아요. 뭐 그런 방식을 일본이 지금 시도는 하고 있는데 뭐 제 판단을 하듯 그 고이즈미 정부의 자치단체 합병의 후유증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 성격이 강하고 주민들 중에서 주도해 가지고 만든 사례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반화시키기는 여전히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좀 정리를 이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그 읍면자치 쪽에 새로운 우리가 관심을 두고 한번 보자. 그것이 군 단위 또는 마을 단위보다는 그 지방자치 역량과 자원의 동원에 더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제안을 지금 구자연 박사님 꾸준히 해주시고 있고 저희 지역재단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농촌 사회에 뿌리던 보조금, 공모형 보조금 방식의 지역개발 사업은 이제 한계가 있다. 이제 더 하지 말자. 그거는 개혁하자. 자,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냐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구재현 박사님 제안하고 있는 게 마을 기금입니다. 소위 이제 공동체 자산을 만들어 주고 그 공동체 자산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여기 김정엽 교수님이 좀 제일 좋아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공동체 자산을 만들어주고 그걸 활용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통해서 스스로 역량을 만들어내도록 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뭐 또 하나 그 좀 그거에 반대보다도 그거에 대안으로 지금 또 이야기되는 것은 사실은 그 더 큰 가닥에서는 이 주민 또는 농촌 이 소득 배당을 좀 해서 그걸로 기본적인 수요를 농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요를 만들어주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거하고 마을 기금하고 이게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인데 그거는 저희 지역재단에서 다음 하반기 때 요걸 가지고 좀 더 집중적인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혹시 우리 저 줌으로 참여하신 분 중에 꼭 내가 요 이야기는 좀 하셔야 되겠다는 분이 계시면은 그 저 뭐야 소리를 키시고 나오셔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가 6시기는 6시인데 한 뭐 5분 정도는 더 하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대신에 황 교수님 길게 하지 마세요. 예. 네, 길게 안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고 공부가 많이 되어서요. 아주 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뭡니까? 이 강원대 우리 정 교수님 오랜만에 발표도 듣고 참 토론도 듣고 해서 재미가 났는데요.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사례든지 그 사례가 적용될 수 있는 그 공간이나 대상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그걸 찾아서 그 문제 또는 그 공간의 문제 해결에 좀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그러한 이제 공부나 연구 또는 토론들이 좀 많아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사례들을 국내에 소개도 하고 책도 요즘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적용될 수 있는 데가 있고 또 그게 이제 적용할 이유가 없는 곳이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오히려 그 가치를 따지다가 보니까 이게 사례로서 실제로 적용되어야 될 곳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고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지 못한 게 뭔지를 찾아내야 사실은 작은 성공이라도 만들어 볼 텐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 활동가들이나 학계가 조금 저는 덜 만진 부분이 있다라고 느끼고 있었어요. 아까 그런 의견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프레스톤 사례도 그러하고 구 박사님 이야기하신 부분도 우리가 공동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은 실제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거버넌스가 작동하지 않는 게 문제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조금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제가 어제 가본 어느 군 단위에도 보조금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올 연말쯤 되면 큰 전쟁이 지역 안에서 발생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공공 투자가 계속 효과 없이 쓰여지는 것이 주민들의 잘못이나 공무원의 무능으로만 이야기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설계되고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 건가. 그리고 그 거버넌스가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 정책을 설계하는 쪽에서는 사전에 어떤 이 요소를 이 지침으로 넣어야 이게 조금 더 나은 거버넌스가 작동하게 될 건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저는 구 박사님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도 모든 리 단위의 마을에 우리가 적용하자는 뜻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적용될 수 있는 마을들 결국은 이제 마을이 과거에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커먼즈를 가지고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이제 해체되면서 마을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공공 재원을 가지고 그러한 마을의 운영을 회복해보자라는 취지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가지고 회복시킬 수 있는 마을을 청양에서 어떻든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좀 보고 또 그런 면에서 작동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가 같이 좀 연구를 하고 토론하는 그런 후속 작업들이 서로 이어지면 좋겠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준호 교수님이 꼭 30초만 하시겠다 그래서 예, 양준호 교수님 30초 이야기하시고 그다음에 사회자가 맺는 말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황 교수님이 저 대신 다 해주셨기 때문에 안 하고 우리 지역에서 홍보가 있거든요. 홍보 잠깐 하고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저의 발제와 관련돼서 그 토론을 정리하실 때 우리 박경희 이사장님께서요. 그 스코틀랜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와 관련해서 잠깐만 오늘 쟁점과 엮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스코틀랜드 주정부가요. 그러니까 National Strategy for
economic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이 전략을 세우면서 이 전략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CWB를 이제 제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 주의 그 CWB의 어떤 광역 차원에서의 어떤 정책을 보면 클렉 메난쇼라든지 파이프라든지 그다음에 글래스고 시티라든지 그다음에 서부 제도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남부 이렇게 다섯 개 로컬로 나누어요. 그 5개 중에서 글래스고 시티 같은 큰 시티도 있지만 인구 9만 명 있는 클렉 메난쇼 같은 경우에도 로컬로 이렇게 분류를 시킨다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CWB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작은 로컬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게끔 해서 그 CWB의 로컬 차원의 어떤 실천을 통해서 그 로컬이 자기 완결성을 높여서 이른바 독점 자본이라든지 외부 자본에 대해서 대항력을 높여 나갈 때 그 광역권 안에서의 로컬들 간의 어떤 그 연계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이른바 스코틀랜드 주정부의 CWB와 관련된 보고서에 녹아들어 있더라는 말씀. 요 말씀까지 제가 그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끊고 예. 저 인천대 저 순환경제연구 팀 또 박창규 선생님한테 과제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그 스코틀랜드 사례하고 그다음에 이 지금 CWB를 하고 있는 데가 스코틀랜드뿐만 아니라 어디도 하고 있냐면 지금 저 호주의 시드니도 지금 이거 하고 있고요. 미국의 시카고도 이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따로 한번 세미나 조직하고 그때 정준호 교수님도 초청하고 저도 좀 불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그쪽에서 하십시오. 예. 자 그리고 구자현 박사님이 또 나는 왜 30초 안 주냐 그러니까 여기도 30초 드리고 네. 끝나기도 하겠습니다. 예. 뭐 오늘 주제가 뭐 마을 공동체 자산, 뭐 기금 이런 주제였는데 그 제가 제안했던 청량이 제안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간 이유는 그 수당 자체가 뭐랄까요? 혼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데 용어가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도 있고 논쟁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행정 예산을 가지고 마을 기금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있잖아요. 요 과정에 이제 마을의 역량이 성장하면 매칭하는 방향도 고민해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빠뜨린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마을 공동체 활동 자체가 공공성이 있다고 하는 점 있잖아요. 요 점이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봅니다. 전통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하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자치의 역할도 있지만 공공행정이 해야 될 역할을 대신한 측면도 여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환경을 유지 관리한다든지 서로 돌봄 활동을 한다든지 전통 문화를 유지한다는 흔히 말하는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측면에 대해서 행정이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명분이 명확히 있다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를 봤을 때 일부에서는 이 제도 이름을 기본 예산이라고 쓰는 건 어떻겠냐. 행정위 단위에 필요한 예산들을 기본적으로 행정이 직접 집행하기보다는 마을로 이관해서 마을로 쓰게 해주겠다는 의미로 기본 예산이라는 용어도 논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이 행정위 단위가 아니라 면 단위로도 확장해 가지고 기본 예산을 도입해보자는 말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게 권한이 없으니까요. 예, 그까지 왜냐면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 좀 청량 프로젝트 정리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 지역재단하고 일서공도하고 한번 세미나 한번 하십사. 그리고 여기 오늘 오신 분들한테 홍보해서 다시 한번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십사. 그리고 예. 그럼 우리 지역재단하고 같이 한번 하시죠. 뭐 굉장히 좋은 내용이십니다. 자, 그럼 오늘 이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잠깐만요. 저기 안내 하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재단에서 7월 14일부터 시작해서 1박 2일 동안 그 부여에서 충남 부여에서 그 제20회 전국 지역 리더 대회를 개최합니다. 여기 내용들은 저기 지금 보여지는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시면은 좀 여기 그 부여에서 여러 가지 잘하고 있는 사례도 보시고 또 전국에 있는
지역 리더들 분들하고 토론도 하시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서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근 저희가 3시간 동안 했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저기 줌으로 참여하신 우리 토론자 김장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지금 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이경미 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으로 발표 토론 준비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다고 하신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예,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오늘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